뉴스인 세 개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먼저 북한 김정은이 중국의 지원을 얻고 이번에 이제 국제사회 제재에서 탈출하게 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수용 만나서 웃는 얼굴 보여준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과연 북한 핵과 미사일 용인할 것인가,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과 북한이 다시 밀착하는 듯한 양상을 보인 뒤에 미국은 북한을 돈 세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2005년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BDA 제재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미칠 것인지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YTN의 객원 해설위원 정영태 박사 그리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수용을 만난 자리에서 3년 전 최룡에 만날 때와는 얼굴 표정이 많이 달랐고요.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이었고 그렇게 애타게 하지도 않고 만나줬고 그래서 김정은이 이번에 결국 중국을 등에 업고 대북 제재 탈출하는 것이냐 그 전망부터 두 분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뭐 이번에 북한이 또 중국 시진핑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 자체는 그렇게 뭐 부각을 시킬 만한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만약에 중국이 이 북한을 초대해서 이번에 만남을 가졌다면은 이제까지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데서 일탈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번 경우는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열고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과시를 해놓고 이것을 이제 중국한테 나름대로 의례적으로 당적 차원의 그 외교 관계를 열고 나간다 이런 차원에 있어 본데 보면은 이번에는 어디까지나 의례적이고 일반적인 외교 행위다 이런 수준에 머물렀다 이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방문 목적은 이제 7차 대회, 당 7차 대회와 연관이 좀 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열면서 김정은을 이제 대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당 위원장직을 만들어서 이제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죠. 그리고 핵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제 병진노선 재천명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 사절들 그리고 대표단들 초청을 안 했죠. 그래서 중국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과연 북한이 7차 당대회 이런 걸 내용들을 공개는 했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대외 정책 또는 자기네 자국 정책을 펴나갈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나 이제 핵 문제와 관련된 그런 관계 재설정을 어느 정도로 할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또 7차 당대의 결정 관철을 위해서 지금 각 부서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열심히 이제 대남 무슨 그 평화 공세 또는 대화 공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외적으로도 이제 이수영이 중국 방문하고 또 김영철이 쿠바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대의 결정 관철을 위한 열심히 하는 모습을 김정은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가서 7차 당대의 상황 그리고 현재 북한 지도부의 상황을 중국에 이제 알리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대북 제재 지금 강화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좀 탈출구를 찾으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련된 이제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정권이 크게 기대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다, 크게 좋아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역시? 북한은 결국은 김정은 시대의 개막,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걸 이제 알렸죠. 그러니까 더 높은 이제 레벨 업된 그런 상황에서의 지위, 대접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받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다음에 또 김정은 구두 친서를 전달하면서 이제 당대회에서 결정된 사안, 즉 핵 경제 병진 노선 이것은 끊임없이 앞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알려졌죠. 결국은 또 이수영 이제 부위원장이 방문하면서 그날에 무스탄 미사일 발사 시험 실패했지만 또 시도했고요. 그다음에 만나기 전에는 또 SLBM 그 성공한 장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연관성을 보면은 결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뭡니까 정책적인 의도 그리고 대관계를 재설정함에 있어서 이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걸 명확하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국에 그냥 자기들의 입장을 알리는 뭐 그 정도의 그 성격이었다. 그렇죠. 그럼 박사님께서는
그 시진핑이 이번에 리수용 만났을 때 최룡해 3년 전에 찾아왔을 때 하고는 사뭇 다른 표정. 비핵화라는 말을 지난번 최룡해 만났을 때는 3번이나 명시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은 것.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때 경우는 바로 그 3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을 조성한 데 대해서 뭐 중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표현으로 상당히 그 시무룩한 어떤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 경우는 이제 방금 우리 김광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했다. 그리고 7차 당대회를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 당대당 어떤 입장에서 설명하러 오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나 그것을 위한 하나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비핵화라든가 예. 이런 말을 오히려 또 그 강조해서 할 필요도 없었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 질문. 그래서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견지에서 보자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겠군요. 박사님께서는. 마찬가지죠. 중국은 이미 그 지난번에 4차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오히려 이것을 실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앞장설 정도의 그 적극적인 자세를 이미 보였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변한 것이 상당히 없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중국은 바라는 건 이건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변화가 없다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일단은 중단을 하고 그 중단하는 대가로 일단은 그 육자 회담을 열어서 비핵화와 관련된 이런 대화를 개최하도록 하고 또 여기에 또 연장선상에서 미북 간의 뭐 평화 협정 체결을 하기 위한 이런 직접 대화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대화로 물꼬를 틀려고 하는 노력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은 그 변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일본 방문하면서 특히 남중국 국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압박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우리한테도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북한이 있다. 그리고 그냥 마냥 이렇게 멀리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고 그 해석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분명히 이제 타이밍을 봐도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포함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우간다, 북한의 전통적인 이제 우방국이죠. 우간다를 포함해서 아프리카 나라들 방문하면서 또 북한을 압박하고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는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행보들을 가져갔죠. 결국은 중국인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읽고 이제 북한이라는 하나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면은 그것을 이제 미국을 압박하고 또 한미일 공조를 좀 깨고 그다음에 자기 중국의 국가 이익에 또 대외적 관계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고민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이수영 이제 부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은 당 7차 다양대의 결과를 청취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만남이 하나고요. 둘째는 이제 미국이 남중국해 포함해서 중국을 좀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 행보,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화답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번에 리수용이 가서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고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어제 나온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는 대북 제재가 이렇게 그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곡물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 북한에서 라는 보도가
다소간 상반된 보도가 나왔거든요. 두 분이 파악하시기엔 지금 어떻습니까? 대북 제재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고 있대, 특히 곡물 분야에서요? 곡물 분야에서는 사실은 중국이 이번에 그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데 대해서는 그 큰 제재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북중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교류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걸림돌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네. 이런 측면이 사실 있죠. 예. 그리고 또 북한 내부로서도 이미 이제 유입된 어떤 그 식량이라든가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이런 측면도 사실 있고 이래서 비교적 직접적으로 그 아직까지는 민생과 관련돼서 그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아직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예.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점차적으로 그 영향을 입을 가능성은 있다 하는 그런 그 판단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자유아시아 방송의 분석은 장마당이 활성화돼서 그 고물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뛰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측면 좀 있습니까, 김 의원님? 네,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쌀 가격 보면은 7차 당대 기간에는 네.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근데 그 당대회가 끝나고, 그러니까 당대 기간에 이제 장마당을 통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는 시간도 좀 줄였고, 예. 그다음에 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좀 좁게 나가게끔 통제를 많이 했는데, 네. 그 끝나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밀가루 가격이요, 뭐 옥수수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해요. 그런 거 봐서는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일단 공급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예. 지금 북한이 식량 사정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대북 제재 효과가 식량 가격에도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식량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원인은 장마당도 물론 활성화돼 있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예비 식량 같은 것도 있고요. 국가에서 또 푸는 그런 예비 식량도 있고, 그다음에 북중 국경 사이에 이제 잡히지 않는 세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이제 교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식량 가격이나 이제 식량 사정을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미국이 북한을 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그 제재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방코델타 아시아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그 방코델타 아시아 문제는 그 은행 그 자체 하나만 그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은행 자체는 북한이 집중적으로 그 활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자기들이 따가운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이런 자금 세탁, 돈 세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려 대상국으로 이게 지정이 돼 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그런 그 은행 관계라든가 이 금융 관계가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은행 자체가 세계 어느 은행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된 것이 과연 있겠느냐 할 정도로까지 되니까 이것이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러한 그 금융 활동을 국제적으로 금융 활동하는 데서 막혀버린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다시 이거 우회해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또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여전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이 막혀버림으로써 제한되어 버림으로써 북한의 경제를 앞으로 뭐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력갱생한지 몰라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북한 내부 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처하게 된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예. 당장 지금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송금하는 것들이 다 이런 그 은행들을 통해서 할 텐데 이것도 다 끊기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송금 포함해서 은행들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합법적인 거래까지도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지난 비대위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도 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 전체를 하나의 회사다, 그런 발상에서 아마 그런 이제 고려해서 접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선별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름을
달고 나오고 여권을 바꿔 달고 나오고 운행 명칭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국가나 노동당이 전체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하나의 회사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 국가를 이제 돈 세탁 위험 우려 국으로 이렇게 종합으로 해서 이제 모든 금융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됐고요. 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국가나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나 정부를 대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은행들을 대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은행이나 또는 달러 거래를 안 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다음에 그게 막히면은 은행은 망해요. 바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 북한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이 위험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하면은 미국이 그 해당 은행에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이제 어느 은행도 북한하고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은행,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는 우리 미국 은행들은 이제 거래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제재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사실상. 자,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당장 북한 김정은 정권한테는 어떤 영향을? 지난번 스위스도 다 그 계좌 동결하고 사치품 수입 수출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들을 받게 되고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건지 그걸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김정은 정권 자체가 7차 당대회 이전에 70일 전투니 이번에 또 200일 전투니 뭐 이런 식으로 속도전을 하고 있는 이 자체도 사실은 자력갱생이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60, 70년대로 이 경제 시스템 혹은 정치 시스템 자체를 돌리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은 내부적으로 오히려 더 꽁꽁 닫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자력갱생이라는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통제를 하고 제한하고 동원하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쉽게 할 그런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김정은 정권을 공고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정권 자체는 60, 70년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그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급돼야지만 지금의 그 북한 주민들 여러 계층의 북한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내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자력갱생이다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주민들을 막 그 몰아붙이게 된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자극해서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사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김정은 정권은 자꾸 이제 내부적으로 폐쇄하는 형태로 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개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개방 자체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북한은 이 김정은 정권은 오히려 핵 이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이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과거에 북한의 핵심 기관에서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셨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방코대 때 아시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 뒤에 뭔가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않았겠느냐 이런 제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데 뭐 이렇게 제재한다고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러니까 BDA 제재하고는 이번이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BDA 때는 이제 하나의 마카오의 작은 은행이었는데 북한 금융기관들이 다 그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분산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은 은행들은 뭐 세계 그 아주 선진국들 은행들과의 거래도 아직 많이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포함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분산이 됐고 또 버진 아일랜드의 이제 대동신용은행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었고요. 또 홍콩에 북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제사회의 감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다 이 거래 내역들이 남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은행 우리 보면은 전산망에 그 개인들 계좌 이것들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좌를 통해서 어떤 거래가 됐는지 다 밝혀낼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이게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페이퍼 컴퍼니나 아니면 차명 계좌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큽니다. 이제 많은 돈, 큰 돈 움직일 때는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남의 이름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용이치 않고요, 많이.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제재를 해서 제 생각에는 북한의 금융줄이 고이나 이제 우리가 개인에게서 카드 다 회수하듯이 금융줄이 고이나 막히는 그런 결과가 차려질 것이다. 그리고 권력기관들 엘리트 계층에 또 이제 외화 수익 이런 것들 제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엘리트 계층에 우선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김정은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다 걷어간 거군요. 그렇죠. 뭐 통치 자금이 점점 더 이제 마르고 어려워지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요. 김정은이 방중을 뭐 빠른 시일 안에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김정은 자체가 그 방중을 할 정도로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준비가 본인의 준비만. 그 이제 내부적으로 소위 그 여러 가지 김정은 정부 지금 아직까지는 공고화 단계에 사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 내부적으로 자기의 어떤 자리를 공고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좀 해야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서서히 움직이게 될 터인데 예. 이제 뭐 한 4, 5년 정도 지났는데 바로 이제 외부로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자체가 사실은 그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 지목의 대상이 돼요. 뭐 참수작전이 어떻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중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그 위험수를 괜히 쓸 필요가 사실 있겠느냐 하는 네.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이 방중이라든가 이 정상 방문 그 필요성을 오히려 덜 느끼고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조금 외면하고 있는 측면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요. 네. 김정은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7차 당대를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셀프 이제 굳혔습니다. 예, 예. 김정은 만나면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심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요.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